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순방 전 정부 라인업 구축을 마쳤습니다. 취임 2개월 만에 완전체 구상이 어렵사리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얘기,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독일 순방 전에 남아있던 두 자리 산자부, 복지부 장관을 지명을 했고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요 장관급, 뭐 차관급이라도 주요한 직책은 다 인선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죠? 교수를 많이 좋아하나요? 예, 저도 이제 좀 물어봤는데 네. 교수라는 직업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내각을 좀 정치 내각으로 짜는 방법이 있고, 뭐 일하는 내각으로 짜는 방법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이 사람 자체가 약간 가치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는 내각 쪽으로 좀 욕심을 많이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 참여했던 같이 정책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대거 내각에 끌어들이게 됐고요. 또 시민단체 출신들을 내각에 쓰다 보니까 지금 교수 출신 장관 6명 중에 4명은 캠프 출신이고요. 2명은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또 내각뿐만 아니고 청와대 참모진 인사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교수 출신들이 좀 많이 들어갔죠. 장하성 정책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 여기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얘기했던 부경대 홍장표 교수가 경제수석으로 들어갔고요. 네. 경제보좌관을 서울대 교수 출신 김현철,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포진하는, 뭐 겉으로 보기엔 이제 교수 내각이다 이렇게 보통 언론에서는 보도를 합니다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교수라기보다는 이제 캠프하고 시민단체 출신들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이 결국 교수 정권이라는 거 아닌가요? 뭐 출신이 어디 됐든 간에 원 출신은 교수고, 사실 이제 그냥 교수 정권이라고 사실 딱지를 붙여도 될 정도로 역대 정권에 비교해서 교수의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공천 줄 때 보면 이게 교수나 관료들을 많이 줘서 새누리당, 그러니까 전신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실 뚜렷한 역할을 못 하거든요. 초선이기도 하지만 뭔가 현실 정치와 맞물렸을 때 본인의 전문성과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게 녹아들질 못하고 그냥 교수 출신이구나라는 수준에서 배지 한번 달고 그 뒤로 이제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었고, 대신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재선급 되는 교수 출신들을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 이제 입각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뭐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보면 사실 과거 정권에서 교수 출신으로 입각해서 뭔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 성과나 이걸 남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사실 선뜻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지금 이 한국 사회가 특히 또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민간에서도 대우받는 직업이고, 이제 외국에 견져서도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직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까지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 좀 과하게 교수 출신들이 들어오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이 선순환, 교수와 뭐 전문가 집단과 정책과 이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또 이 캠프 출신 교수들의 한번 자리하고 끝나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캠프 출신 중에는 교수뿐만 아니고 이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네. 장관 후보자, 또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캠프 출신이고요. 또 장관들 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수 출신들이 많지만 어쨌든 캠프 출신들까지 더하면 거의 막 7, 8명을 넘어서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게 이제 뭐 일리가 있을 수 있고요. 교수 출신들이 일을 잘 할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정책 공약을 만든 캠프 출신들을 대거 장관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건 참 굉장히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저 관료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사실은 뭐 그 의도나 아니면 순수성이나 아니면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사실은 절차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어디에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뭔가 규정이나 이런 부분 지켜가면서 애초 법안 발의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 쭉 이어지는데 지금 좀 이제 일부 이제 어쨌든 국정기획자문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뭔가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들 보면은 뭔가 이 목표가 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듯한 지금 애초 목표를 세우면 바로 그 결과까지 한 통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간다라는 약간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세세한 절차와 이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니냐. 근데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가진 전문성이라는 거 사실은 딱 과거에 본인들이 야인으로 있었을 때는 그게 실제 아직 정책으로 못 가고 그 딱 전 단계에서만 계속 논의되는 것들인데 그 이후에 굉장히 사실은 소모적인 것 같지만 나중에 실제 정책을 집행할 때 수많은 사회적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고 그걸 사전에 다 사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해야지 그 정책 효과가 이게 커지는 것인데 그 부분은 뭔가 본인들의 어떤 실무적인 경험도 없고 사실 그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교수 출신들의 한계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전문성 이게 정말 이상적이고 이걸 해야지 정말 정책의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이후의 집행 과정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좀 쉽게 좀 보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그런 디테일을 가져갈지는 좀 여전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내각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하는 내각을 생각하면 이제 관료 출신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출신들로 일하는 내각을 꾸리겠다는 거는 어쨌든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반면에 이 차관 인사를 보면 그 내부 승진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관들을 이제 정치인들로 그때는 물론 DJP라는 특수한 정치 환경이 있었습니다. 장관들을 대부분 정치인으로 하면서 차관들을 관료 출신들을 썼듯이 이번에는 대선 캠프 내지 시민단체 출신 교수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실제 일하는 이제 차관들은 관료 출신들로 이제 포진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들이 정말로 실무 역량을 제대로 이제 발휘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눈에 띄는 게 호남 인사입니다. 총리부터 해서 상당히 요직에 호남 인사들이 많이 포진이 됐어요. 생각보다도 더 이제 많이 됐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각에 들어간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국무총리, 또 김상곤 교육부, 사회부총리, 법무장관 후보자 박상기, 농림의 김영록, 또 국토부 김현미 이렇게 이제 5사람이고요. 영남이 7명입니다. 영남이 더 많죠. 근데 영호남을 합치면 다른 지역보다 이제 훨씬 많아졌는데 저는 이제 양보다 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호남들을 포진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남이고요. 또 내각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검찰총장입니다. 네. 검찰총장이 호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도 그 숫자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호남 사람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에 대해서 좋아하면서도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지역 안배라는 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당하게 사실상 능력 위주라고 이미 당연히 사람 뽑다가 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무슨 일부러 TK나 이런 쪽에 집중시킨 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서요. 사실 이제 지역 안배라는 부분이 크게 정권에서 인사할 때 어떤 좀 고려 요건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 지금 호남 출신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좀 의외였어요. 아니요, 과거에 이제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이 있을 때 TK, PK 다 합치면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그쪽에서 다 했던 경우도 이제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호남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출생지만 거기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걸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서울대 안경환 교수가 이제 영남 사람이라서 네. 사실은 호남 총장, 검찰총장은 그 후보들의 면면으로 볼 때 호남 사람이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법무장관 후보자를 영남 사람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낙마하는 바람에 영호남 색깔이 좀 약한 박상기 연세대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세웠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제 호남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두고 봐야죠. 언론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뭐 야당에서도 호남을 했다고 이제 비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앞으로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이런 걸 이제 얼마나 지켜나가는가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사회가 지연 이게 워낙 강하긴 하지만 사실은 법무부나 검찰에서 출신 지역 사실은 따졌던 것이 조직 그 해당 조직 출신이 만약에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됐으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텐데 지금 저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 사회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출신 지역이 크게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른바 무슨 뭐 특정 출신들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카르텔, 이 영향은 기본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저 법무부 장관의 만약에 호남 출신이라고 본인이 뭐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뭐 어떤 저 조직의 법무검찰 내에서 뭐 기존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약간 재밌는 거는요, 이제 호남의 반응입니다. 호남에서 그 안철수를 지지했던 장년층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청년층하고 작년 총선 때부터 이제 약간 갈등이 있었고요. 네. 총선 때는 이제 안철수 쪽을 지지해야 된다는 장년층 여론이 어떤 논쟁에서 이제 압도를 했고 그쪽이 이제 이겼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층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서 대선 결과도 이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득표율을 많이 올리고 대통령이 됐죠. 최근에 그 검찰총장 인사까지 끝나고 나서 호남의 이제 장년층들이 청년층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호남에서 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남 여론이 이제 많이 이제 돌아서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사청문 과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했는데 보고서 채택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일단은 뭐 임명 강행 수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 궁금해요. 그 뭐 두 후보자 모두 지금 부적격 여론이 상당히 높고 특히 조대엽 후보 같은 경우엔 여당 환노위원들 사이에서도 뭐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이 두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여기 좀 일단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것은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는 한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결정적인 추가로 한 방이 터지지 않는 한은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봐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서 귀국하는 게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귀국 직후에 강행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과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것까지도 잘했다고 평가를 할지 또 야당에서 이제 국회를 붙잡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네요. 야당에선 반발 강도가 상당히 세죠. 뭐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는 방산 로비스트죠. 뭐 야당 입장이 아니라 뭐 기자의 시각으로 봐도 법무법인이 수억 원씩 줘가면서 그냥 착한 일 하려고 뭐 기부하려고 정관들 데려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 본인은 절대 그거 아니라고 하고 여당도 아니라고 방어는 하지만 방산 로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을 하려고 실제로 했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그 역할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본인은 나는 방산 로비스트 아니다라고 해도 그건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요. 그래서 과연 만약에 방산비리 개혁 이런 역할에 과연 적정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야당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대엽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좀 정의당도 거기 반대, 유일하게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정의당이 반대했으면은 저는 뭐 그 정도의 야당의 요구라면 그거는 여당이나 청와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행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에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 상당히 궁금한 이제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표가 됐죠. 홍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홍준표 표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그 여당과의 관계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약간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래도 여당과의 관계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거다. 아니다. 더 깝깝해질 거다. 이런 이제 지금 예측이 좀 엇갈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저 성한영 선배가 저 예측하셨던 부분이 현재로서는 맞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홍준표가 아무리 그 기존에 뭐 막말을 하고 깽판을 쳐도 실제 당대표가 됐을 때는 그런 어떤 좀 뭔가 국회 관계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두루 신경 쓸 거다 상황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말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무슨 뭐 내가 뭐 대통령의 인사권 굳이 뭐 안 하고 일단 나중에 그런 거는 국민이 평가하면 된다. 뭐 정말로 뭐 이념적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반대하겠지만 뭐 장관 뭐 대통령 인사권인데 그거 행사하는 걸 내가 막는 게 말이 되느냐 뭐 하라고 해라. 다만 그건 국민이 평가한다. 이런 식인데 근데 이게 지금 딱히 국회 생산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그게 기존 저 원내지도부 정우택 원내대표와 그 저 의원들과의 좀 관계에서 이미 틀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국회 이 어떤 여야 관계는 사실은 당 대표의 권한이 아니라 원내대표의 권한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 홍준표 대표 선출되기 전부터 홍준표 스타일상 분명히 선출되면 바로 이거 치고 들어올 것이다 해서 이제 이미 저 예견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과연 정말로 어떤 여야 뭐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떤 본인의 통큰 스타일, 홍준표 표 통큰 스타일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그 자기 당 장악을 위한 어쨌든 여당 내부를 향한 저 공격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오늘만 봐도 지금 저 최근에 저 주요 당직 인선에 굉장히 자기 측근들을 막 앉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 저 당협위원장 교체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문제와 맞물리면서 당을 일단은 자기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을 갖다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인가요? 네, 그 말은 좀 있으면 당장하기 완료된 경우에 이후에는 이제 분명히 발목 잡기든 뭐든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지방선거 때 양강구도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결심하기 전부터 아마 여기까지 다 견적서를 가지고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출마하면 대구 경북하고 고연령층 중심으로 득표해서 2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 힘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이 중앙정치 무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회창 과거의 총재가 롤모델이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앞으로 홍준표 대표는 이 전국을 문재인 대 홍준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 마음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원내일은 원내대표가 하고 당일은 당대표가 한다. 이거 사실은 좀 심하게 비판하면 말장난입니다. 지금 최고위원회를 거의 친홍준표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당론은 원내에서도 따라야 한다. 이 얘기를 단서로 자꾸 붙이고 있는 이유는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립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검사할 때부터 좀 취재원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어떤 자리에서도 본인이 주인공 이거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립 장악력이 좀 센 사람이고요. 앞으로 한국 정치를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려고 좀 굉장히 본인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고 홍준표 대표는 당원들 전체 뭐 저 투표율이 뭐 25%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어쨌든 선출한 이게 사실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권한의 정당성이나 이거 차이가 워낙 크지요. 네. 사실은 그래서 당 대표가 주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당연히 정당 정치에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양강구도 만들려고 한다. 그게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무시하고 대표 안 만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계속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인사해.
뭐 자꾸 청와대랑 이 이른바 속된 말로 다이다이로 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리고 뭐 영수회담 안 한다 대통령하고나. 그러니까 마치 자기와 대통령의 관계, 제1야당의 관계를 갖다 여당과가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로 자꾸 이제 말을 갖다 이 구사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뭔가 이 반열을 갖다 비슷하게 올려놓고 내년까지 보는 양강구도의 어떤 보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랜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바라보고 이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정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하고 혁신위를 가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과거에도 혁신위는 이제 많긴 많았는데 홍준표 대표가 꿈꾸는 자유한국당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혁신위까지 굴린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미래보다 본인의 미래를 걱정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그동안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말한 거 보면은 강한 이념 야당밖에 없어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적 쇄신, 조직 쇄신, 정책 쇄신을 한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고요. 인적 쇄신은 당장 주요 당직과 최고위원회 자기 최측근들 주요 포스트에 다 앉혔거든요. 지금 어제 오늘 이거 왔을 때 무슨 인적 쇄신이 가능할 것인가. 다만 이제 혁신위를 꾸려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을 꾸리고 당 윤리위원회도 전원 외부위원으로 해서 어떤 이 보수 혁신의 좀 이 강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 혁신이 보면 2014년에서 15년에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보수 혁신 새누리당 보수 혁신 특위였죠.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총선 끝나고 당이 망가졌을 때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김용태 위원한테 줬던 게 있고 그게 바로 친박들이 반발해서 무너진 다음에 그렇죠. 이제 혁신형 비대위라 그래서 김희옥 위원장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혁신 특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요. 김문수 위원장 시절에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도 당에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잘 나가던 때니까요, 당이. 그러니까 절박감도 없고 위기감도 없고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이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뭐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러다가 총선 끝나고 무너지고 나서 혁신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권을 주는 형태로 혁신위에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변하라 못하게 정권을 준 형태로 하면서 비박계 중에서 좀 나름 입심과 전투력 있는 김용태 의원을 시켰더니 바로 친박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국위원회 엎어버렸죠. 네. 이런 상황들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 이런 상황들 두루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어저께도 페북에 썼다고 하는데 구박한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구박은 옛날 친박들이 지금 또다시 들고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진압하기 위해 아마 이 주요 당직들의 자기 사람 다 심고 밀고 나간다고 하는데 다만 그래서 뭐 친박을 찍어 누른다고 그 당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밝냐? 그럼 친홍. 친홍이죠. 홍박이 아니라 친홍. 그럼 친홍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밝느냐? 과연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결국 홍준표 자신의 미래고 자신 정치의 미래밖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쪽 재건을 원하는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좀 법률적으로는 무리한 일일진 몰라도 친박근혜 성향 정치인들을 강제로 출당을 시키거나 정계 은퇴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의 어떤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홍준표 대표가 그럴 의지가 과연 있느냐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고 후보로서 2등을 차지했고요. 네. 또 이번에 당대표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자기 기반을 허무는 그런 사람은 이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줄타기를 할 겁니다. 모양은 뭔가 친박들하고 대치전선을 긋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잘라내지는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는 1996년에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김영삼 당시 대통령 전화를 받고 신한국당으로 갔던 전력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보수냐 뭐 진보냐 개혁이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또 뭐 좋게 보면 인간적이지만 좀 안 좋게 보면 가치지향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어떤 결단과 손에 흙과 피를 묻히는 걸 마다하지 않는 어떤 희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잘 안 그려지네요. 암담하죠? 예. 네, 옛날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쁘게는 구악이라는 의미가 있고 좋게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통큰 정치를 한다는 뜻도 있죠. 저는 홍준표 대표를 좋은 의미의 옛날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요.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